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자,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자입니다. 네, 저널리즘 전문가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연구원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즌 1에서 활약했던 제2의 뉴스 웨이터죠. 예, 다시 합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네. 아니, 여기 떠나서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여기 떠나가지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 출입처라고 하죠. 저는 이제 기업 산업부, 정부 출연 산업부 그리고 기업 재계 이쪽으로 출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주제랑 아주 딱 맞군요. 그런데요. 딱 떨어지죠. 아유,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이번 한 주 각 언론사들의 일면을 장식했던 소식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삼성의 대변인처럼 활약하는 일부 언론의 활약상, 속사정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정정 보도를 통한 언론의 사과,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자, 지난 8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음날 KBS와 MBC, JTBC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고요. 주요 일간지들도 모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혹은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이라는 법원의 입장을 헤드라인으로 전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전까지 보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차분했어요, 분위기가. 예,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됨과 동시에 언론의 보도가 차분해졌다는 것은 언론이 뭘 원했었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전에 굉장히 과열되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차분한 논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삼성이 여론 전하기도 편하고 거기에 기자들이 동조하기 편한 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설명하는데도 한 팔고도 붙이고 한 10분, 20분을 설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론전이 잘 먹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이 쟁점은 법리적으로 보면 딱 세 가지거든요. 첫째로 그 기업 범죄가 있었느냐,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이재용 씨가 가담했느냐, 이재용 씨한테 증거인멸 염려가 없었느냐, 이 세 가지로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사가 정작 이 세 가지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판단할 것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재용 씨는 무슨 커피를 먹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어쩌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선 굉장히 이재용 씨한테 불리한 우리의 그 판단이나 심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커피 얘기해서 뭐 이거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런 것까지 기사화해야 되느냐. 좀 어이가 없었죠. 상당히 좀 민망했습니다. 6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법원서 1시간의 점심시간 이재용은 설렁탕 대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이게 이제 기사화됐는데 이런 기사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다 큰 임자원 변호사도 이 기사를 보고 재벌 체험한다고 이 해당 커피를 사서 마셨어요. 이게 참 많은 폐해를 남기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실 줄 진짜 몰랐는데. 진짜 사서 드신 거예요? 실제로 사서 먹었습니다. 인증샷도 올렸습니다. 지난 8일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정현우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죠.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었고 예. 취재 기자들보다 삼성 관계자들이 사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현장에 가면은 기자들이 뭘 코멘트를 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채 가는 겁니까? 사실 한마디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성실히 임하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줄 알았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답변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지금 보셨지만 특별히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좀 웃긴 사례였는데 어떤 기자에게 가서 오늘 좀 사안을 어떻게 보냐,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물었더니 그 기자 대답이 뭐였냐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기자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정도로 이 현장에 대해서 사실 크게 기대하는 바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런 현실도 모르고 기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얼마나 상처받고 속상하고 허탈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미 알고 가는 거군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놀라겠죠. 별말 안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을 많이 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예상 시나리오가 아닌데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네. 그 현장 기자를 좀 만나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법조 기자도 만나봤고요. 또 타사 기자 온 분 중에도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사하기 전에 법원 기자들끼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얘기들이 왔어요? 오늘 장이 서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일단 결과는 굉장히 늦게 나올 것 같다.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심정 취재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이제 말을 해봤지만 이게 경찰 쪽에서 계속 무리한 수사를 오랫동안 끌고 왔으니까 요즘에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서 국민들도 무리한 수사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실제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 쪽을 이제 출입하면서 그쪽 자료를 많이 받아보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받아보니까 그 입장을 또 좀 많이 대변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뭔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따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가령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도 거의 똑같이 아주 집단적으로 가서 사진만 찍어서 왔고 이번에도 저는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재용 부회장을 찍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떤 후광 효과를 갖게 되고 이미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회견 당시에 본인의 할 말만 아주 짧게 하고 그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언론이 좀 뭐랄까 살아있는 어떤 경제 권력 이런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대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고 저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상대적 굉장히 어떤 이 힘이 주는 어떤 아우라 권력 가진 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심의위를 무력화한다는 삼성 측 반발을 실은 보도가 쏟아졌고요. 또 시세 조정 사실 무근, 승계 작업 보고 보도는 사실 무근 같은 이 삼성 측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 해명한 입장문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입장을 언론이 얼마나 직접 인용을 했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분석을 해봤죠. 네,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 날 10대 종합 일간지 그리고 3대 경제지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총 53개의 기사 중에 검찰 관계자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30번. 반면에 이재용, 삼성 변호인, 삼성 관계자, 재계, 기업계 관계자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84번. 약 2.7배에 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 당일에 총 39개의 기사 중에 검찰 측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8번. 삼성 재계 말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47번으로 6배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보다 삼성 측 의견을 훨씬 더 집중해서 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영장 실질 심사 전날에 삼성 측이 이제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언론사들이 같이 울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삼성에 완전히 빙의가 돼서 기사를 쏟아냅니다. 삼성 위기입니다. 사실상 사법부 국민 향한 마지막 읍소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6월 7일자 뉴스원은 절벽 끝에 선 삼성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따옴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빙의 저널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번호표 저널리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번호표 뽑고서 저요저요하는 수준으로 충성 경쟁하는 기사들이 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재용만 등장하면 삼성만 등장하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어를 어떤 것을 쓰느냐를 잘 보면 어떤 쪽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가를 알 수 있는데 대개 언론은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만 삼성만 등장하면 검찰을 버려버립니다. 만약 기자가 펜을 든 전사라면 이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 굉장히 그 주어의 따옴표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저는 펜을 든 용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더 이익이 되는 쪽 그리고 더 힘이 센 쪽에 계속 붙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바로 이번에 삼성 양상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재용 부회장이 제왕이 된 게 아니라 제왕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팔수가 언론이다라는 걸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국민도 선처를 원한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 8일 날 한 80개 매체가 거의 똑같이 헤드라인을 뽑은 기사인데 국민 60% 이재용 선처 의견. 내용을 보니까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 언급된 게시물에 선처 혹은 불관용 의견 연관어 숫자를 비교해봤더니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 근데 경영 한국 국민 우려하다 뭐 이런 게 왜 선처 의견 연관어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내심이 그러하다. 도대체 이런 게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이게 유죄 무죄가 아니라 선처와 불관용이잖아요. 선처에도 유죄를 전제한 거죠.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삼성을 편들었다는 이야기를 차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글로 찍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기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건데요. 객관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진적 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찍는 사람에 따라서 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따옴표 저널리즘도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부의 어떤 입장, 관점을 가져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에서 많은 삼성의 어떤 입장을 다뤘던 이 따옴표들은 삼성에게 유리한 반응 따오기였고요. 언론이 삼성을 편들고 싶다는 속내를 가리는 알리바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따옴표 뒤에 숨는 거라고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그만합시다 이제. 아 저요? 아 진짜 그만합시다. 근데 뭐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네. 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 게 이 따옴표 뒤에 숨게 되면 확실히 어떤 취재의 편의성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진실인지를 취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말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따옴표 기사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에 따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 이 따옴표가 나오는 비율이 60%에 육박합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2.8%입니다. 60대 3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한국 언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가 그러면 왜 헤드라인에 따옴표를 안 쓰는가?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제목을 앞세워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꽤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네. 저도 이런 걸 이제 매우 악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댓글에 솔직히 다 제 욕인데 딱 하나. 아 체육 너무 귀여워요. 요것만 제가 인용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네. 팟캐스트에서 이런 장난질을 하는데 네. 공영방송에는 이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지침 최소한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뭐 KBS 안에서도 이 부분 따옴표를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있지는 않고요. 많이 실망스러워. 아무렇지도 않게 없다는 마치 거 있는 것처럼 톤 자체는 있는 톤이었거든요. 뭐 회사 잘못이니까요. 다만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은 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정치부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정치인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따옴표가 아닌 것으로 기사를 처리하자 이런 지침을 내린 걸로 들었습니다. 예. 기사 내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이죠. 조선일보가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설에서 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례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만 보면 마치 삼성이 한 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4년 동안 받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재단에 들어간 삼성 돈을 문제 삼아서 봤더니 뇌물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지? 삼성 돈이 횡령 배임. 그다음에 이 돈을 도대체 왜 줬느냐. 이상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 던지기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이제 파봤더니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재판이 계속 되어야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사실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사건의 시작은 정부가 기업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라고 이 사건의 시작을요
정부가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 승계에 관한 책임과 관련해서 그 책임에 대한 규명을 삼성 측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 그 부분에서 마치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한 기업을 묵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익을 받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민서상의 이익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이익이 정말 문서상의 이익인지 아닌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사법부가 돼서 뭐 판결을 또 내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버텨내고 있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라고 삼성 편을 들고 있는데 거꾸로 언론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끌고 가고 있는 게 신기할 지경으로 정말 이 상황을 잘 끌고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언론이 그간 자주 총수의 위기를 삼성의 경영 위기로 전달해 왔죠. 뭐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내부가 침울하고 아주 원통하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삼성의 경영 위기를 걱정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이고 이거 삼성 망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온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가령 파이낸셜 뉴스의 사설을 보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위기 때 일사불란한 대응 역시 오너 체제가 가진 강점이다. 우리 경제 지금 위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너 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과도하게 얘기해서 오너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기가 계속 와야 한다라고까지 읽혀집니다. 거꾸로. 가령 서민숙 기자가 쓴 연합의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장이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삼성은 전부 다 삼성 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결국은 삼성의 이익인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피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편을 걸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한 기사인가 그 부분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회라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언론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더 공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글쎄요 몇 년 전에 그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장 문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연합뉴스의 일부 고위 간부들이 삼성과 굉장히 끈이 있었던 걸 바로 확인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연합뉴스의 많은 기자들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앞으로 이러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네. 지금 2, 3년이 지나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많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이번에도 8일 날 특히 이제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해서 삼성 경영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 비슷비슷했어요. 이재용 외신들 삼성 불확실성 커져 이 기사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기사였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외신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지 신문의 경우에 봤더니 초반에 이 사안을 건조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시 그룹의 경영 자원이 재판 대책으로 할애돼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앞에 빠진 전제가 있었어요. 예. 삼성은 전문 경영인에 대한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씨가 구속되더라도 당장 경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 연합에서 쓰고 또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오역되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기사를 꽤 많은 방송사들이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확인은 좀 한 번쯤은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통신사의 어떤 지위를 고려해서 믿을 만한 정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 쓰는 건데 앞에 이런 중요한 정보들, 전제가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네. 언론이 삼성의 경영 위기다, 나라가 곧 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 어떻습니까? 국내 언론들이 하도 삼성 위기를 걱정을 하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월 17일 이후에 몇 달 동안 주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2017년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전후에도 삼성전자 별다른 변동 없었고요. 특히 300여 개 기업 사례를 분석한 올해 1월에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주목할 만한데 이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아도 기업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6% 정도의 변화뿐이었고요. 오히려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경영에 계속 관여하게 됐을 때 예. 기업 가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과연 기업 재벌 총수가 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과연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일이냐, 정반대 사례로 나타난다는 건 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요즘 속담에 이제 연예인 걱정, 삼성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예인은 인기 있는 연예인만 얘기합니다. 제 걱정은 좀 해주세요. 언론이 왜 유독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게만 관대한 건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건은 너무 자명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느냐, 그런 체력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한국 언론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상당 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니까 종이신문 매출 구성에서 광고에 대해 60%, 그다음에 기업이 협찬을 받는 부가 사업이 20%, 이 둘이 80%예요 전체 매출에. 나머지 10%가 이제 구독료로 충당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10%의 수익을 위해서 언론사가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한테 어떤 광고를 해주고 뭐 충분히 여기서 매출 80%의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기사를 쓸 것인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광고나 판매 부수는 정말 눈에 보이는 숫자로 확인되는 작은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5년이지만 삼성은 영원하다라는 식의 약간 어떤 점에서는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삼성을 옹호했을 때 단순히 광고를 유지할 수 있다, 광고를 더 따올 수 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효용 가치들을 다 나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언론사 광고처럼 그 눈에 보이는 지원만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좀 있다면서요. 뭐 삼성이 딱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적 기업의 방식인데 여러 일선 취재 기자들 복수 이상으로 확인해봤을 때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어떤 외국의 행사가 있으면 이제 해외 출장에 가게 되는데 사실 김영란법 이후에 이런 해외 출장비를 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죠. 부담을 하고 추후에 그 해당 기업에서 이 비용을 추가적인 광고비로 더해서 집행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편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어떤 기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언론사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기업이 먼저 결제를 해주고 그만큼 나중에 광고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삼성 쪽에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삼성 관계자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국내 대부분 모든 언론사에 광고비를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더해서 더 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바꿔서 말하면 그 정도로 대부분의 언론이 삼성의 광고비에 어떤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그 경제지 기자들을 더 챙겨주나요? 최근에 사례를 들면 CES라고 미국에서 이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많은 전자업체, 통신업체, 뭐 심지어 자동차 업체까지 기자들을 이제 뭐 홍보팀 얘기로는 모시고 간다고 하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실 이 경제지 기자들이 훨씬 더 대접을 받고 또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KBS 기자 데려가봐야 별로 보도 안 나오거든요. 잘하면 9시 뉴스 한 꼭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 뉴스 한 꼭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경제지 기자는 모셔가면 그 행사 내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신제품 소식, 거기 반응이 어떤지, 현장 분위기 이런 걸 담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 또 기업들이 경제지 기자들에게 훨씬 많은 대접을 해주고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말하는 뉘앙스가 경제지 기자 매우 부러운가 봐요. 엄청 부럽죠. 솔직하구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언론 소비자라고 부르는 저희들 눈치를 안 보는 듯합니다. 어떻게 더 많은 협찬금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권력 감시로서의 어떤 기업 감시가 제대로 될까? 취재 권한을 거래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에 대한 관리도 삼성이 치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삼성 언론재단은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언론학회와 2016년부터 공동 주관했어요. 2019년 말까지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외국 유명 학자도 모았고요. 이 삼성 언론재단이니까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 그건 인정하지만은
이게 삼성의 로비가 아닐까라는 저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되게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가와서 그 언론 학자들의 어떤 발언권도 좀 삼성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 삼성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쓸 때 좀 약간 먼저 멈칫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를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박사, 뭐 기자, 변호사, 교수, 또 KBS 직원. 저는 여러분 매우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 좀 관리 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혀 뭐 질문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럴 뭐 깜냥도 안 되고요. 뭐 알아주지도 않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서운해 하시네 또. 사실 제가 삼성 입장이라면 여기서 최욱 씨를 가장 관리하고 싶어요. 와. 그래요? 네. 아, 저도 동의해요. 아, 이거 뭘 보고 지원할까요? 광고를 아마 줄 것 같아요. 어떤 광고 들어오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또 뭐 기대가 해야 되나? 기업의 능력이 탁월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보면 일처리가 매끄러운 면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삼성의 홍보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심정적 영향을 좀 미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최근에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을 시기함케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서 언급됐던 채널A의 백모 기자, 다들 뭐 기억하시죠? 후배 기자죠. 이모 기자의 후배 후배 기자. 기자. 예. 네. 그 기자가 자신의 SNS에 삼성 SDS 전무와 삼성 SDS 홍보 직원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을 올려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학생 때 삼성그룹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말이 뭐 100%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얼마나 촘촘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나저나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던 그 검언 유착 의혹.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 당사자는 마음고생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네. 생일 파티하고 네. 예. 아 그렇네요. 진짜. 저도 이제 그 SNS 기사를 보고 사실은 좀 슬펐는데요. 뭐냐면은 한 발짝만 떨어져서 봐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데 정작 본인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생일잔치 자랑이 아니라 본인의 인맥을 자랑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고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홍보팀과의 친맥이 꼭 자신의 실력이고 그 실력을 자랑하고픈 마음에 너무 해맑게 광고를,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의식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기사 뭐 이렇게 써달라고 만약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광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업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하는 게 2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마지막 3차원적인 권력은 아예 기업이 문제라는 걸 모르게끔 만드는 게 3차원적 권력인데 이거는 스티븐 룩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했던 권력론을 제가 좀 삼성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 백 기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아니라 뭐 누구나 아는 권력이죠. 삼성이 권력이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저는 삼성 홍보팀이라던가 삼성의 직원들은 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치고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잘못한 적은 분명히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기자가 무엇인가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채널의 기자에게 기자 왜 됐습니까? 아까 제가 펜을 든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힘센 사람이 그중에서 무리해서 가장 힘센 사람이 검찰에 붙고 또 검찰보다 더 힘센 기업이 나타나면 또 그쪽에 붙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도 못한 기자 탓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길들여진 언론 탓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자가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시하지 못한다면 기자로서의 자격을 반납해도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삼성의 치밀한 언론 관리 능력의 정점은 바로 기업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를 영입하는 거죠. 지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귀가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가방을 들어준 한 남성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삼성의 박효상 상무였습니다. 왜 굳이 자사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를 영입한다고 보십니까?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가 좋을까? 첫째는 그 비판적인 언론사 내부 정보나 그 인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론사 현직 기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당신도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렇게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랑 너무 척지지 않는 게 좋아라는 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는 단지 연봉이 크게 높아졌을 뿐이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더 크게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그 대부에 유명한 대사 두 개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지라는 대사와 함께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EJ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를 한편 부정하고 혹은 비판했던 기자를 채용함으로써 더 그 속내를 알고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 기자들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달콤한 제안,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버텼던 그런 언론인들이라면 그 언론인들이 좀 더 집중 조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가방을 들어주는 분이 과거에 삼성을 비판했던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슬펐어요. 저 현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 기자분들이 가방을 들어주는 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부럽다 생각할까? 아니면 부끄럽다 생각할까? 그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당사자로 봤던 이제 뭐 네. 한겨레 기자는 아니니까 봤던 선배는 아니지만 이 뭐 한겨레에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진 이름이 알려졌던 선배인 거예요.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뭐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 단면적으로 나오는 이 상황, 이 장면이 예. 기자들에게 좀 비애나 슬픈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스카웃도 이 철이 있더군요. 뉴스타파가 3월에 보도했던 그 기업으로 간 언론인들에 따르면요, 재벌그룹이 언론인 영입에 나서는 시기가 오너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때라고 합니다. 네, 이런 철들이 있어서 아무리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할지라도 때때로 많은 스카웃 제의가 올 겁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에 글쎄요, 한국의 기자들이 좀 참고 견뎌서 좀 정년까지 지키고 존경받는 기자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해야 하는 그게 일이죠. 그런데 이 입장을 정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설득이 돼서 그대로 기사에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동의합니다. 삼성 큰 기업이고 삼성의 영향력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삼성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삼성은요, 삼성 노동자들이에요. 거기서 일하다가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 언론은 삼성의 입장 듣는 건 좋은데 어떤 삼성 내부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 중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도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했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언론은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너다라고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오너입니다. 언론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걸 기사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쳇바퀴 돌듯이 이런만 네, 언론이 삼성을 신경 쓰는 것만큼 다른 보도에도 관심을 쏟는다면 저희가 할 말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씁쓸한 생각까지 드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 최근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경위를 밝히고 또 사과하는 일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일이었죠. 약속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현우 기자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오보로 현실을 중대하게 왜곡하거나 타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경우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오보 경위까지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사실이 틀리거나 오탈자 발생 시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정하겠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 정정 보도를 할 경우에 그 이유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 오직 팩트. 저는 오직 칭찬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내문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게재된 내용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선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사과뿐만이 아니라 왜 잘못했는지 경위까지 밝히겠다. 되게 좋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방어냐 반성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방어적 기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반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적 힘에 의해서 붕괴될 수도 있는 사실 위기를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갖춰야 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바로 팩트거든요. 이제서야 그 가장 밑에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되게 수준 높은 윤리 의식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조금 의심의 눈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선언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언을 해놓고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 스스로를 발목 잡고 또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따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조선일보가 오직 팩트, 이 선언 후에 과연 어떤 기사들을 바로 잡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먼저 6월 1일에는 5월 22일자 일부 지역 배달판에 윤미향 전 대표를 윤미향 교수라고 잘못 써서 바로 잡는다고 했고요. 2일에는 유평리를 유명리라고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석유 텍사스산 원유라고 잘못 써서 바로 잡았습니다. 5일에는 역사 속 연도가 틀려서 바로 잡았고요. 카르 복시산염의 분자식을 잘못 표기해서 또 16대 국회 1호 법안과 관련된 팩트를 2군데나 틀려서 정정을 했습니다. 개수만 보면 정정한 게 꽤 많아요. 아유, 이 정도야 그 독자들이 다 정정하면서 읽죠. 아유. 그 일면에 대대적으로 나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선언한 것 치고는 정말 일부러 그랬나 싶게 단순 오탈자들 네. 위주로 정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을 정말 교정 편집자로 만들고 맞춤법을 다 맞도록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인지 알게끔 하는 그런 국어 교과서로서의 편집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걸 가지고 정정 보도의 어떤 알리바이로 삼는다는 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미향 의원을 교수라고 쓴 건 그야말로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데 오탈자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허위나 왜곡 보도 논란이 일었던 기사들은 고치긴 했는데 좀 보도록 하죠. 5월 30일자 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는 온라인 보도는 제목에 단독까지 달았습니다. 윤미향 내 딸 김복동 장학생으로 대학 입학했다로 정정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바뀐 거 맞나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 이렇게 시청하다가 이 맥락을 좀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KBS의 당직 기자가 후속 취재를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좀 기사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만 나와 있지 실제 그 취재원한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측에 전화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몇 년이나 시차가 있다. 단지 페이스북에 예전에 어떤 느낌으로 적은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KBS 아침 뉴스에서 이 기사가 킬됐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기자는 취재 과정이 페이스북 검색이었던 거예요. 인터넷 서치였던 거죠. 거기서 끝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기사는 취재 과정에 대한 반성까지 나왔어야 됐었어요. 저는 이게 그냥 그 개인 SNS의 글을 잘못 해석한 하나의 부끄러운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팩트 선언까지 한 마당이니 그것을 내가 실천해 보이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그냥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면서 계속 단독까지 달아가지고 이 의혹이 남아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심지어 뭐 사과도 당연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팩트 선언의 그 진의, 취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사실 오직 팩트 선언이 있기 전에도 이 바로잡습니다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5월 20일자 경찰 이파리 순경 무궁화 경정에 대들었다는 보도를 바로잡았는데 이 원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이파리 2개 막내 경찰관이 경력 20년 터울의 무궁화 3개 간부 경찰관과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112 신고 콜백 문제가 발단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경찰 직장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였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신 거였나요? 첫 번째 문제는요. 이파리 순경이었어요. 제목 자체가. 이파리 순경이라는 것은 경찰의 이제 어떤 순경 계급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계급장이
1991년까지 사용된 계급장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무궁화 꽃봉오리를 사용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들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해당 순경은 조직의 어떤 내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 과장은 답변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죠. 근데 그것을 대들었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토론의 내용은 외면하고 단순히 젊은 순경이 경찰서 과장한테 대들었다, 항명했다, 그런 쪽으로 기사를 내보냈으니 저희 경찰관들 입장으로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이 기사들에 대해서 좀 일선 경찰들 평가는 좀 어떤 반응들이었던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모욕적인 비하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글이 줄이었고,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 뒤에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이파리는 순 우리말이지만 일선 경찰관 상당수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 순경 계급장은 1991년도에 무궁화 꽃봉오리로 바뀌었다. 이에 이파리 순경을 꽃봉오리 순경으로 바로 잡는다. 야, 이거는 뭐 거의 뒤끝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과할 때 이런 식이거든요. 예, 아주 미안합니다. 뭐 이런 느낌 있죠. 딱 그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기자회견까지 했던 경찰들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평가를 하죠. 문제의 본질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어떻게 보면 원활한 소통이죠.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이거를 대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사과하길 바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사과가 매우 미흡했고 결국에는 좀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의사 표명이 많았습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기사를 낸 것, 이 내용에 두고도 혹시 또 다른 반응들이 있었나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가는 것이다. 중요한 본질은 피해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죠. 이분이 이 정정 보도 또 정정 보도에서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되돌아오는 반응이 자꾸 헛웃음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보면서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입장이 전화 통화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네. 예. 반면에 5일자 지면에는 바로 잡습니다 기사 바로 옆에 정정 보도문 하나가 눈에 띄죠. 이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 사안을 다루기로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거야. 웬일이야, 이거 좀 제대로 고쳤네? 제대로 바로 잡았네? 이런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실린 거거든요. 문제가 된 게 지난해 1월에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된 매입 노른자 블럭 30%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손혜원 당시 국회의원의 최측근인 최옥희 이사의 친척과 그 아들이 목포 지역에 건물 4채를 매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정작 이 건물 4채 주인이 최 이사의 친척도 아니고 친척의 아들도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으로 나온 겁니다. 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극적인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기자가 최옥희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오보를 냈다. 건물주라는 61세 최 모 씨의 고모가 52세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네, 바로 정정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몇 개월씩이나 걸렸다는 게, 그러면 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왜 우리가 빨리 반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정보도만 봤을 경우에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정정보도가 그냥 기사가 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직 팩트 선언문이 언젠가는 발목을 잡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근데 오직 팩트 선언문을 보면은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서 정정 보도를 할 때 이유를 밝히겠다고 3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럴 거면 오직 팩트 선언문을 정정하라. 네, 이 바로잡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측의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조선일보 노보를 통해서 내부 분위기, 그러니까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대한 내부 기자들의 분위기는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5월 28일자 노보에 마치 지금까지 하루에 하나 이상의 오보를 내왔다는 얘기 같다거나, 또 상대적으로 저연차 기자들의 기사나 덜 민감한 기사들만 제사상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우려가 실렸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이 조선일보가 이후에 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준비하는 교수님께 관련 문의를 했더니 예. 그 교수님 탄 얘기가 이 내부에 이 불만도 틀림없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조선일보 측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예.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상당히 이례적인 정정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있었죠. 바로 한겨레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가 그것입니다. 2019년 10월 기사인데요. 일면에서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또 3면에서는 수차례 접대 진술 나왔는데도 검찰 수사도 감찰도 안 해. 라면서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1, 2면에 걸쳐서 사과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 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은 항상 오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받는 언론과 그렇지 못한 곳이 갈립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면에다가 떡하니 사과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는 사실 과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 기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증언이 있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 구성이 저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사과할 때 좀 모델로 삼아야 될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진술만 있으나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부적절하게 표현했다. 이게 부적절한 표현을 넘어서서 완전히 잘못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사과를 하면서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좀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좀 보인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비슷한 한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일단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후속 보도 준비가 미흡했는데도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기사를 급하게 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했다. 또 취재 보도 과정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면의 사과문을 게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보도 당일이죠. 한겨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취재 과정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같은 지면에 게재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한겨레 사과가 있었고 나흘 만에 윤 총장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강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가 타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본인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뭐 타협의 여지 관계없이 잘못 솔직히 인정하는 게 맞고 참고할 점은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일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일면에 사과를 해야 이 부분을 좀 취하라는 얘기를 한 것도 있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과연 한겨레가 이 부분을 좀 정정 보도할 때 일면에 관련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다시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다음 스텝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했을 때 그것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그런 거물급 인사가 아니었더라도 비슷한 식의 사과를 해내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해외 사례를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해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매일같이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3일 미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군대를 동원해서 반인종차별 시위를 진압하라는 기고문을 실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연히 독자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고요. 뉴욕타임즈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종차별에 동조했다. 또 소속 흑인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뉴욕 언론인 노조도 코튼 의원의 기고문은 증오를 조장한다. 또 언론은 맥락과 주의 없이 권력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책무가 있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보도 다음 날 오피니언란의 담당 편집자가 해당 기고문을 읽지 않고 발행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뉴욕타임스는 문제가 된 기고문이 자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성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가 있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분명했고요.
저는 정말 한국 언론이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특히 컬럼란에서 외부 필자들을 동원해서 과도하게 검증되지 않은 어떤 프레임들을 남용한다라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뉴욕타임즈의 대응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을 싣는 것 자체로 이게 대단히 아주 편견 어린 많은 혐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걸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윤리적인 편집권이라는 것이고요. 이 편집권이라는 게 막중한 권력이기도 하지만 괄호 열고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 토론을 거쳐서 입장을 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공개했다라는 게 특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대중들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예전에는 그들이 특별한 지식인, 특별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현장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현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기는데 뭔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정도의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현장을 통해서 뭔가 경험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신뢰하고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걸 정정하고 사과하겠다는 시도만으로도 일단 칭찬할 일이긴 한데 아직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과의 정석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특히 이게 뭐 단독이라는 내용을 달게 되고 하면 많은 매체들이 받아쓰게 되는데 이게 기사를 정정해도 받아쓴 기사들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오보가 난 기사를 받아쓴 다른 매체들 때문에 연쇄적으로 오보 사태가 나서 방심위에서 여러 매체가 연달아서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고려하면 오보가 낸 매체는 사과할 때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 그리고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정보도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극약 처방을 쓴 거죠. 그렇다면 이 정정보도에서조차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 극약 처방을 쓴 것에 대한 대가가 혹독할 거라는 거죠. 뭐냐면 더 이상 기성 미디어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라는 평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반성적 태도를 축적을 해서 결국 언론 소비자와 외부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거지 한두 건 혹은 숫자로 채워진 몇백 건만으로 이 정정보도의 어떤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가 예전에 방송사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 제재를 할 때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누가 등 떠밀며 일어서 누가 시켜서 하면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인의 양심은 무엇인가? 저는 응답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주변에서의 어떤 수많은 오류나 정정에 대한 요구들,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봤을 때 이게 문제구나라고 했을 때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어떤 사과를 했을 때 독자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투명하게 이해하면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저널리즘 톡쇼 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ne.